2020년 3월 12일 오전 11시 47분. 저는 북한 공군 미그 21 전투기를 몰고 대한민국군 공항 활주로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제 뒤를 따라 또 한 대의 전투기가 착륙했습니다. 제 약혼자 준혁이가 탄 전투기였습니다. 저는 엔진을 끄자마자 조종석 캐노피를 열고 준혁이의 전투기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기체는 활주로에 멈춰 섰지만 캐노피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준혁아!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종석에서 뛰어내려 그의 전투기로 달려갔습니다. 여기요. 여기 좀 도와주세요. 제 목소리는 사방에서 몰려드는 한국군 병력들의 발소리에 묻혔습니다. 저는 준혁이의 전투기 동체를 타고 올라가 캐노피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는 의식을 잃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헬멧 안쪽으로 흘러내린 땀이 턱선을 타고 비행복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어깨를 흔들었지만 그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착륙 후 정확히 3초. 그가 쓰러지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한국 군인들이 준혁이를 조종석에서 꺼내는 동안 제 비행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USB 메모리가 있었습니다. 크기는 손톱만 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우리 두 사람의 목숨보다 무거웠습니다. 북한 공군 내부 기밀 문서,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개발 실태, 그리고 평양 지도층의 부정부패 증거들. 여러분, 이 영상을 멈추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북한 정권이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진실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이 알던 북한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탈북자들의 진실된 목소리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왜 27살의 나이에 북한 공군 최고 엘리트의 지위를 버리고 죽음을 각오한 탈출을 감행했을까요? 그리고 준혁이는 왜 한국에 착륙하자마자 쓰러졌을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1년 전 평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4월 평양 순천 비행장.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 자란 조선인민군 공군 소자였습니다. 27살의 나이에 이 계급장을 달 수 있었던 것은 제 아버지가 공군 소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는 실력보다 출신 성분이 먼저입니다. 당에 충성하는 가문, 항일혁명 투사의 후손, 그런 배경이 있어야만 전투기 조종관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기상나팔 소리에 맞춰 일어났습니다. 세면장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고 낡은 군복을 입었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길에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우리는 그 앞에서 매일 아침 묵념을 올렸습니다. 아침 식사는 강냉이밥과 된장국이 전부였습니다. 쌀밥은 한 달에 2~3번 정도만 나왔습니다. 공군 조종사인 저조차도 그랬으니 일반 주민들의 식사는 상상이 가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사했습니다. 아니, 감사하는 척을 했습니다. 먹을 것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야 했으니까요. 비행훈련은 일주일에 3번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북한 공군의 주력 전투기는 소련제 미그-21이었습니다. 1960년대에 만들어진 구식 기체였지만 북한 선전 매체에서는 이것을 최신의 전투기라고 불렀습니다. 조종석에 앉으면 계기판 곳곳에서 녹이 슬어 있었고 엔진 소음은 귀청이 터질 듯 컸습니다. 그래도 하늘을 나는 순간만큼은 자유로웠습니다. 구름 위를 날 때 아래로 보이는 북한 땅은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산과 들, 그리고 작은 마을들. 하지만 고도를 낮춰 비행할 때면 그 평화로움이 거짓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논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구부정한 허리, 제대로 된 지붕도 없는 집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마을들. 그것이 제가 지켜야 한다는 조국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준혁이를 처음 만난 것도 비행장에서였습니다. 그는 저보다 3달 먼저 배치된 조종사였습니다. 첫인상은 과묵하고 성실해 보이는 군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비행편대에 배속되었고 함께 훈련을 받으며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그가 제게 물었습니다. 하연 동무, 이 나라가 정말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의심만으로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준혁이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 속에서 저와 같은 의문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2019년 7월 평양 중심부. 준혁이와 저는 공식적으로 약혼했습니다. 북한에서 군 간부끼리의 결혼은 당의 허가가 필요했고 우리는 다행히 승인을 받았습니다. 양쪽 집안 모두 출신 성분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약혼 축하 모임이 있던 날 준혁이의 아버지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분은 당 중앙위원회에서 일하는 고위 간부였습니다. 우리는 대동강 근처의 한적한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하연 동무, 내 아들을 부탁하네. 그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USB 메모리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을 준혁이에게 전해주게. 그리고 만약 준혁이가 남쪽으로 가겠다고 하면 함께 가주시게. 저는 그분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쪽으로 간다는 것은 탈북을 의미했습니다. 당 간부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곧 알게 될 것이네. 그리고 부탁하네. 우리 준혁이를 지켜주게. 그날 밤 저는 준혁이와 함께 그의 숙소에서 그 USB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창문을 모두 닫고 불을 끄고 작은 노트북 화면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파일을 열자 수십 개의 문서와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폴더에는 북한 고위 간부들의 비자금 내역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 간부들이 해외에 숨겨둔 수백억 원대의 비밀 계좌,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고급 빌라들, 그들의 자녀들이 유럽 명품 학교에 유학 가는데 쓰인 돈들. 국민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그들은 스위스 은행에 돈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폴더에는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본 사진들은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뼈만 남은 사람들, 공개 처형 장면들, 어린아이들까지 끌려가는 모습들. 저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준혁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폴더에는 핵무기 개발 관련 기밀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를 속이며 비밀리에 진행한 핵실험들, 그 과정에서 희생된 주민들, 방사능에 노출된 지역들. 우리가 위대하다고 배운 조국은 거짓이었습니다. 우리가 충성을 맹세한 수령은 독재자였습니다. 우리가 지키려 했던 체제는 인민을 짓밟는 기계였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준혁이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본 순간 우리의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죽거나 도망치거나.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창밖으로는 평양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불빛들 뒤에 숨겨진 어둠을 이제 우리는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하연아, 나는 이 나라를 떠나고 싶어. 준혁이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동무가 아닌 이름으로. 나도 그래. 함께 가자. 그렇게 우리의 탈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탈북을 준비하는 것은 전투작전을 짜는 것보다 어려웠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넘어갔지만 우리에게는 그 방법이 불가능했습니다. 공군 조종사의 탈출은 국가 최고 기밀 누설로 간주되어 가족 3대가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전투기를 타고 직접 남쪽으로 날아가는 것. 각자 한 대씩. 하지만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북한 공군의 모든 비행은 사전 승인과 감시를 받았고 비행 경로는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레이더 감시망이 38선 일대를 빈틈없이 커버하고 있었고 무단 이탈 시도는 즉각 요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게다가 두 대의 전투기가 동시에 이탈한다면 발각될 확률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한 가지 기회가 있었습니다. 매년 3월 김정은의 생일을 기념하는 공중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이때만큼은 여러 대의 전투기가 동시에 평양 상공을 비행했고 레이더 상황실도 혼잡했습니다. 우리는 이 틈을 노리기로 했습니다. 준비는 치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준혁이는 아버지를 통해 편대 비행훈련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두 대의 전투기가 함께 비행하는 것은 정상적인 훈련 과정이었기 때문에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행 경로를 연구했습니다. 평양에서 남쪽까지의 최단 거리, 레이더 사각지대, 대공포 위치, 요격기 출동 시간, 군사 지도를 펼쳐놓고 밤마다 경로를 외웠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연료 계산이었습니다. 미그-21의 항속 거리는 약 1100km였지만 실제 작전 반경은 그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평양에서 휴전선까지는 약 150km, 거기서 한국군 공항까지는 추가로 50km 이상이었습니다. 두 대가 함께 비행하면서도 서로를 잃지 않으려면 더욱 정밀한 계산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외부 연료 탱크를 장착하는 것입니다. 준혁이의 아버지가 장거리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승인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계획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막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가면 나는 끝이다. 하지만 괜찮다. 적어도 내 아들만큼은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준혁이의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 USB를 꼭 남쪽에 전달해라. 세상이 알아야 한다.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출발일은 2020년 3월 12일로 정했습니다. 김정은의 생일 전날, 리허설 비행이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전날 밤, 저는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동생. 만약 우리가 성공하면 그들은 모두 체포될 것입니다. 연좌제 때문에 3대가 벌을 받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준혁이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진실을 알아버렸고 그 진실은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엄마. 미안해, 아빠. 저는 빈방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것이 제 가족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2020년 3월 12일 오전 10시 순천 비행장 활주로에서 우리의 전투기 2대가 이륙 준비를 마쳤습니다. 은빛 미그-21 기체 2대가 나란히 서서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저는 레드 원레드 -1 기체에, 준혁이는 레드 투레드 -2 기체에 탑승했습니다. 헬멧을 쓰고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옆에서 정비병이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고 관제탑에서는 비행 허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레드 편대, 이륙 준비 완료. 제가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레드 편대, 이륙 허가. 예정 경로 평양 상공, 고도 3000m, 비행시간 30분. 관제탑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스로틀을 천천히 밀어 올렸습니다. 옆에서 준혁이의 전투기도 동시에 엔진 출력을 높였습니다. 두 대의 엔진 소음이 하나로 합쳐지며 활주로를 울렸습니다. 저는 활주를 시작했고 준혁이가 바로 뒤를 따랐습니다. 속도가 올라갔습니다. 시속 100km, 200km, 250km. 조종간을 당기자 기수가 들리며 저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준혁이의 기체도 3초 후 이륙했습니다. 이륙 성공. 우리는 편대를 이루며 나란히 날았습니다. 준혁아, 괜찮아? 저는 무전으로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하연아, 우리 해내자.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100m 떨어진 곳에서 그의 전투기가 날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예정된 경로대로 평양 방향으로 비행했습니다. 관제탑의 레이더가 우리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정상적인 훈련 비행이었습니다. 고도 3000m에 도달했을 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레드 편대, 지금부터 기동 훈련 시작. 저는 관제탑에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급선의 기동을 시작하며 고도를 낮췄습니다. 준혁이의 전투기가 정확하게 저를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수백 번 연습한 편대 기동이었습니다.
관제사들은 이것을 정상적인 훈련 기동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고도 1000m까지 내려온 순간 저는 방향을 급격히 남쪽으로 틀었습니다. 준혁이도 즉시 따라왔습니다. 레드 편대, 경로 이탈, 즉시 복귀하라. 관제탑에서 다급한 무전이 들렸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껐습니다. 준혁이도 같은 시각 무전을 끊었을 것입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두 대의 전투기는 최대 속도로 남쪽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시속 1000km가 넘는 속도로 산과 들을 가로질렀습니다. 저는 계속 오른쪽을 확인했습니다. 준혁이의 전투기가 여전히 100m 간격으로 함께 날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북한군이 우리를 추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격기 출동, 레드 편대를 격추하라. 무전에서 들려오는 명령을 무시하고 저는 더욱 속도를 올렸습니다. 준혁이도 속도를 맞췄습니다. 두 대의 전투기가 편대를 유지하며 질주했습니다. 고도를 100m까지 낮췄습니다. 산봉우리가 눈앞에 보일 정도로 낮게 날았습니다. 레이더를 피하기 위한 초저고도 비행이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도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비행이었습니다. 준혁이의 전투기도 저와 같은 고도로 내려왔습니다. 준혁아, 조금만 버텨. 저는 무전으로 외쳤습니다. 알았어. 나 괜찮아.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거칠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아니, 빠르게 흘렀습니다. 분 단위가 초 단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계기판의 GPS에 휴전선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영공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38선을 넘어 대한민국의 영공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공군입니다. 미확인 항공기 2대는 즉시 무장을 해제하고 안내를 따르십시오. 새로운 무전이 들렸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북한식 억양이 아닌 남쪽 사투리가 섞인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북한 공군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2대 모두 망명을 요청합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준혁아, 우리 해냈어. 저는 무전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준혁이에게서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오른쪽을 보니 그의 전투기는 여전히 함께 날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휴전선을 넘은 뒤 2대의 한국 공군 F-15K 전투기가 우리 양옆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에스코트하며 지정된 공군 기지로 안내했습니다. 북한 항공기 2대, 우리를 따라오십시오. 안전하게 안내하겠습니다. 한국군 조종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적이 아닌 동료를 대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기술을 돌렸습니다. 오른쪽에서 준혁이의 전투기도 같은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연료 게이지는 거의 바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남은 연료로는 10분도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준혁아,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버텨. 저는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준혁아. 다시 불렀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었습니다. 무전기의 잡음만 들렸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른쪽을 봤습니다. 준혁이의 전투기는 여전히 날고 있었지만 비행 자세가 불안정했습니다. 기체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공군입니다. 착륙 준비하십시오. 활주로가 보일 겁니다. 앞쪽으로 공군 기지가 보였습니다. 긴 활주로와 주변에 대기 중인 차량들, 그리고 수많은 인원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착륙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고도를 낮추고 속도를 줄이고 랜딩 기어를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준혁이의 전투기도 착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활주로가 가까워졌습니다. 100m, 50m, 20m. 제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심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완벽한 착륙은 아니었지만 저는 땅에 내려왔습니다. 살아서. 브레이크를 밟으며 속도를 줄이는 동안 저는 옆을 봤습니다. 준혁이의 전투기도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착륙이 거칠었습니다.
기체가 활주로에 세게 부딪히며 튀어 올랐다가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준혁아! 저는 무전으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두 대의 전투기가 활주로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엔진을 끄고 급히 캐노피를 열었습니다. 저는 캐노피를 열고 헬멧을 벗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한국의 공기였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깐이었습니다. 여기요. 여기 좀 도와주세요. 준혁이의 캐노피를 열었을 때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준혁아, 준혁아, 정신 차려. 저는 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헬멧을 벗겼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한국군 의무병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준혁이를 조종석에서 꺼내 들것에 눕혔습니다. 환자 의식 없음. 맥박 미약. 즉시 응급처치 필요. 의무병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준혁이가 왜 이래요? 저는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준혁이를 살리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비행복 안주머니에서 작은 약병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빈 약병이었습니다. 청산가리. 준혁이는 출발 전에 독약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만약 탈출에 실패하고 북한군에 붙잡히면 고문당하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독약을 휴전선을 넘은 직후에 삼켰습니다. 안 돼, 준혁아. 왜 그랬어? 우리 살았잖아. 우리 해냈다고.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듣지 못했습니다. 의무병들이 그를 앰뷸런스에 싣고 떠났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활주로 한가운데 우리가 타고 온 전투기 옆에 우리는 자유를 찾아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준혁이는 자유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왜일까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준혁이는 출발 전날 밤 아버지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탈출 계획이 사전에 누설되었고 그의 아버지가 대신 책임을 지신 것입니다. 준혁이는 그 죄책감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준혁이는 공군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위 세척과 해독 치료를 진행했지만 청산가리는 이미 그의 몸속 깊이 퍼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밖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주변을 지키고 있었고 의사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가족분이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은 아니었지만 가족보다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독극물이 심장과 폐에 손상을 입혔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한국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북한에서는 볼 수 없었던 깨끗하고 자유로운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는 그 하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탈출 경위, 북한 군사 기밀, 그리고 USB의 내용에 대해서. 저는 비행복 안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그들에게 건넸습니다. 준혁이의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전한 그 자료를 말입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부정부패,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 핵무기 개발 기밀까지. 이것이 우리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진실입니다. 정보원 직원들은 USB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분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료는 국제사회에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오직 준혁이가 깨어나기만을 바랐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환자분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준혁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입과 코에는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고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은 떠 있었습니다. 준혁아.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미안해, 하연아. 그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 우리 살았잖아. 우리 해냈다고. 아버지가. 나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죽였어.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니야. 내 아버지는 우리를 살리신 거야. 우리가 살아야 그분의 희생이 의미가 있는 거야.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연아, 나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의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모니터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준혁이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는 나가 있으세요. 간호사가 저를 밀어냈습니다. 저는 다시 복도로 쫓겨났습니다. 중환자실 안에서 의료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심폐소생술 시작. 제세동기 준비. 활력징후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제가 믿지도 않던 신에게 처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준혁이를 살려주세요. 제발. 3개월 후 준혁이는 기적적으로 회복했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청산가리 중독에서 회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버텼습니다. 오랜 치료 끝에 그는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몸은 약했지만 의식은 또렷했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부에서 제공한 하나원에서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의 문화, 법률, 경제 시스템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편의점에 가면 수백 가지 음식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배급소에서 정해진 것만 받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돈만 있으면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폰도 신기했습니다. 손안의 작은 기계로 전 세계의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인터넷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지하철을 탈 때도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순서대로 타고 아무도 새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힘센 사람이 먼저 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자유였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제 생각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를 비판해도 잡혀가지 않았고 원하는 책을 읽을 수 있었고 보고 싶은 영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느꼈습니다. 6개월 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하나원 동기들과 정착 도우미 선생님들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가족은 없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준혁이는 회복하면서 천천히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상담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하연아, 우리가 여기서 잘 사는 것이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이야. 그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USB의 내용은 국제사회에 공개되었습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가 전 세계에 알려졌고 유엔에서는 추가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준혁이의 아버지는 우리가 탈출한 지 한 달 후 정치범 수용소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탈북자 정보망을 통해 전해진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한 추모식을 작은 교회에서 열었습니다. 사진도 없이 이름만 적힌 위패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잘 살겠습니다.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약속은 확고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고 준혁이는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운동에 참여하며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하늘을 봅니다. 자유로운 하늘을 말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남았다고.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고. 그리고 이 자유를 위해 희생된 사람들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북한에는 아직도 2,5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도 자유를 꿈꿀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도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언젠가 북한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날까지 저는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할 것입니다.
우리의 탈출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신 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아직도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탈북자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